가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환산해서 받을 것이라는 이런 문화가 정착해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선진화되고 또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라는 말에 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틀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처음 직불제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15년 만에 새롭게 틀이 바뀌어갑니다. 왜 이런 틀이 바뀌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농업인들이 아니고 농업인들을 상대를 하셔야 되는 이제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린 좀 이제 어떤 이런 농업인들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저항도 있으실 수 있고요. 걱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걱정보다는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이 제도가 짧은 시간에 정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시면요. 공익직불제가 뭔데? 기존의 쌀소득 보전 직불제, 밭직불제랑 뭔 차이가 나는데 그냥 똑같이 돈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생산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생산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미 보시면은 여기 유럽이라든지 스위스는 이런 제도로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스위스로 연수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산에 멋지게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그림 같죠. 근데 그러한 행위가 공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는 체제입니다. 이유도 2000년대 초반에 DDA 협상, WTO 협상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보조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익직불제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익직불은 생산과 관련 없이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WTO 보조상에서 허용 보조입니다. 그래서 감축에 대한 부담이 없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서 현장에 내가 일하는 곳 주변에 시골에서 이런 공익적 기능이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공익이 진정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기반을 닦고 그리고 농업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업무들이 있죠. 쌀 직불도 있었고 밭 직불도 있었고 조건분리 직불도 있었습니다. 그 직불들이 그동안에는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요 2004년도에 쌀 재협상이 있었습니다. WTO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제도가 쌀소득 보존 직불제였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가격을 계산하느라고 뭣도 모르고 막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가격이라는 걸 두고 실제 쌀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차이의 85%를 보전한다. 그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불제는 요 95% 농가 수치 가격이 목표 가격 대비 95% 이상 보존되어 왔습니다.
95%는 제가 15년 전에 그 그림을 그리고 설계할 때도 이 95%라는 제도 수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수매 제도가 없어져도 여러분들의 쌀 가격은 목표 가격 대비 95% 이상 보존되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여의도 바다까지 오고 추운 날 여의도 바닥에 오셔가지고 데모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상했던 대로 지금까지 95% 이상의 쌀 가격을 보장받고 있어 왔습니다.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직불제로 개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쌀농가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규모와 전업농 육성이 상당히 많은 그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과거에 그 전업농이 30% 정도였다면 지금은 약 60%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작년까지 있었던 쌀소득 보존 직불제는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반면에 나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소득이 보장되다 보니까 상공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만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이 틀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걸 벗어나는 게 지금의 쌀농가들한테도 더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그 17년 기준으로 보시면 쌀은 헥타르당 179만 원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밭은 45만 원을 받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밭의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쌀에 이제 머무르게 하는 이 유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반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의 공익직불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또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어가시면 그리고 우리 상황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쌀농가가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75%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쌀 농가도 많지만은 또 밭농가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요구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직불금이 골고루 나가지 못하고 어느 한 특정 종목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불제 시스템에서는 면적이 작으면 돈을 아주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많으면 꽤나 큰 금액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 사회에서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지금 쌀소득 보존 직불제를 보면은 그 쌀 같은 경우에는 농약 안전성 검사랑 비료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불제들은 또 쌀과 함께 논의 형성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직불제를 주급을 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다른 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쌀은 농약이나 비료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한 품목들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었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하는 시각으로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농약도 뭔가 많이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지 말아야 될 DDT가 나오고 이제 국민들이 이 바라는 요구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뭘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은 내가 쉬러 갔을 때 좀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한반도에 생태와 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보루가 됐으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요구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은 비료 사용량이 꽤나 높습니다. 그 OECD 국가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만 듣고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양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대한민국 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이 땅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비료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좀 반성해볼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 작년 PLS를 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입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생산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이익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농약도 우리가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스위스가 이제 공익형 직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위스는 공익 직구를 하면서 이런 그 비료나 농약 사용량들을 가시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작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갖고 있는 개도국 진이라는 거를 이제 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가 아니고 그냥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둘 다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 개도국 진을 주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WTO 협상에서 개도국이 아닌 국가는 의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감축 대상 보조라고 해서 WTO 농업협정상에 없애야 되는, 단축해 나가야 되는 보조와 많이 줘도 되는 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축해야 되는 보조는 각 나라마다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조 4,9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1조 4,900억 원이 앞으로 우리가 개도국지를 누리지 못한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변동직불제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2016년 쌀이 가격이 폭락이 됐을 때 우리 쌀값이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 변동직불금이 1조 4,900억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줄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불제를 가지고는 향후에 대외적인 상황이 변할 때 버틸 수 없다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WTO상의 허용 보조의 형태로 바꿔가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자, 이런 한계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사회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물론 현장에서는 이미 많이 전환했습니다. 밭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졌고 과일농가, 과수농가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농가, 밭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게 가장 큰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거 경북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밭이 많은 도에서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경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실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면적이 작은 집은 몇십만 원, 몇만 원, 많은 집은 몇천만 원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작용을 조금은 완화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이 공익직불제의 개념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가 쭉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제라는 겁니다.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은 면적을 뭐 0.5에서 끊을 수도 있고 0.6에서 끊을 수도 있고 0.7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그냥 면적에 상관없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 구분하는 그 0.5면 0.5 헥타르 이하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우리 과거 직불금을 보면은 0.5 헥타르 이하의 그 농가는 약 30만 원 내지 40만 원, 주로 이제 쌀이겠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정 금액을 받으십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이게 소규모 농가 직불입니다. 그러면은 0.5 헥타르면 1,500평이고요. 그럼 한 1,000평만 가지고 계셔도 이 금액을 그냥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다 머릿속에 우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금 있는데 받으시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만약에 시골에서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한 300평 하고 계신데 집 멋지게 지어놓고 근데 그 집에는 한 분은 취미로 이렇게 농사 지으시지만 한 분은 도시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집도 짓고 누가 봐도 저기는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런 때를 소농이라고 규정하면 될까요? 분명히 9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저 집에서 소농집을 받아간다고. 그러면은 이 제도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 면적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삼촌, 숙모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우리 농촌 사회를 유지해온 그런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금액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 말고도 농해소득이라든지 종사기간,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이런 다양한 좀 기준들이 법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든 국회에서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들께 이 돈을 주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면적 외에 다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얼마를 받으시게 되고 그 금액은 시중에는 그 언론상에 나온 숫자들이 좀 있습니다. 120만 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월 10만 원은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정해질 거고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조만간 정확하게 제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0.5헥타르라면 0.5헥타르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역진적인 단가 체계를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법상으로도 역진적인 단가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익직불의 기본형 직불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모든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그 직불 수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이 이런 형태로 다 받으시고요. 근데 그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을 하신다면 친환경 직불금을 가산해서 받으시게 되고요. 경관보존 직불을 하신다면 경관보존 직불을 또 가산해서 받으시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의무 수준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농약 안전성 검사를 벼에만 했다면, 쌀에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작물에도 안전성 검사로 인한 직불금의 감액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준수 의무를 어겼을 때 그 수준이 그랬을 때 크게 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 페널티는 결국에는 이제 감액, 예전에도 그랬죠. 필지별로 2분의 1 감액, 때로는 전부 감액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런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촌 사회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식품 안전, 우리가 생산하는 이 땅의 농산물들은 어디에서 온 것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요원합니다. 우리 지금도 보면 주변 시골 가시면은 그래도 아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제는 하나씩 지원이 들어가고 또 같이 노력하고 하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틀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WTO 포용보조 형태로 디자인함으로써 아무리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끝까지 유지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직불제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번에 통과된 공익증진직불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요거 많이 익숙하시죠? 쌀소득 보전직불, 반동업직불, 조건분리직불.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6개입니다. 이 6개가 공익직불이라는 지붕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형 공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농직불과 예를 들어서 0.5헥타라고 했죠. 0.5헥타 이하인 경우에는 소농직불, 그 다음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직불을 받게 되는 구조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내가 공익적 기능을 더 수행하겠다라고 하시면 가산형 직불을 받게 됩니다. 이 가산형 직불은 기존의 경감보전직불, 친환경 직불, 그 다음에 논의보장 직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선택형 직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추가로 이렇게 되는 틀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경영이랑 FTA 관련 2개 직불은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다 받으셨겠지만은 지금 리우렛 혹시 뒤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다 이 리우렛의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익형 직불제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농업인 농지입니다. 대상 농업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랑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700만은 0.1헥타르. 그리고 후계농이거나 전원농이거나 그리고 신규농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직불금을 받는 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농업인의 대상 농업인에 있어서는 큰 제약이 없이 그냥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 농지입니다. 대상 농지 많이 알고 계시죠? 논농업은 9800, 반농업은 맨날 헷갈립니다. 그다음 반농업은 1214, 조건분리는 0305. 이제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항은 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도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들을 바꿔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상 농지에서 제가 이거 말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설명 다니면서 이거 말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17년에서 19년 3년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수급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농지의 경우에. 자, 그럼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냐? 이걸 넣지 않으면은 예산을 산정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안 받았던 분들도 괜히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정 규모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17, 19년 3년 중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으신 분들에 한해 지급받은 땅에 대해서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농 직불금입니다. 경영 규모도 몇 헥타르 이하여야 되고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그 다음에 제촌기간, 그 다음에 농해소득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법상으로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요소를 감안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0.5헥타르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0.4헥타르로 소농인데 그 요건을 충족 못하시면은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면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소농이 안 되시면 어느 요건 하나가 안 돼가지고 못 받으시면 면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그 일정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또한 시행령에 담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데? 아마 현장에서 문의를 받으실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거냐? 또 한편으로는 살롱가들은 한우 상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내가 받던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 그 답은 걱정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받던 것보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재정 규모 2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게 올라가는 집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가는 농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 규모 2.4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2조 4천억이 별로 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작년에 직불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조가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조가 아니고 1조 2,38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19년산 변동직불도 또 확보했기 때문에요. 우리 100만 농가를 가정하면 집집마다 얼마씩 더 올라가는지 계산이 되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시되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쌀농가들, 대농들이 좀 우려가 크십니다. 내가 그동안 이만큼 받아왔는데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 지급 수준 또는 밭집불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다 감안해서 그것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 보면은 제가 이거 나중에 리뷰레스를 한번 꼭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노나무 밭이 있는데 노는 높고 밭이 낮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농가밭이 동일해지면서 똑같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밭농가가 훨씬 더 좀 느끼는 그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는데 그 같이 이제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85만 원 헥타르당 비진흥 지역 160만 이랬는데 밭은 한 5, 6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상당히 이게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논밭이 동일 단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신 진흥 지역과 비진흥 지역은 차이를 유지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10 내지 20 내지 25%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그 단계를 법상으로 이렇게 3단계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왜 뭐냐면 진흥 지역은 논밭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진흥 지역은 농가 밭을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데요. 가급적
여기는 똑같아졌지만은 여기도 가급적 큰 차이를 안 두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구성되는 게 이미 법에 박혀 있어서 이제 이 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 의무입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그다음에 농약, 비료 사용 기준 준수, 그리고 교육 이수 의무가 아예 딱 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령에 들어갈 의무들이 어떤 거냐, 뭐가 필요하냐, 대충 한두 개만 조금 알고 싶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농촌관리, 우리가 깨끗한 농촌을 만들고 우리가 너무 살기 좋고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농촌을 만들고, 영농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농업인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또는 관행용법,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라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영농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 전체의 발전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PLS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 보존, 미래의 유산으로 남겨야 될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거나 하는데 농업인들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들,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가서 하는데, 딱 보면서 이걸 다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죽어도 못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런 의무들을 정하고 그 의무들을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언제까지는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요만큼까지 가서 이게 하나씩 고쳐질 수 있게 그 과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로드맵은 제시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미래를 보여주지 않고 가면은 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 길이 멀지만 길을 보여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어겼을 때, 그럼 지키지 못했을 때, 농약 부족합이 나왔을 때, 비료 부족합이 나왔을 때, 그리고 뭐 내가 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감액입니다. 근데 그 감액률이 법상으로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 율이 어느 정도인가도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까의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보니까 5% 감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작게 받는 직은 5%가 별로 안 큰데 6천만 원 받는 직은 5%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그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깐 나와서 교육받고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깎이는 것보다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농사 짓겠습니다. 저 같으면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깍제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안 깎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런 직불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또 정책 수용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하냐고. 그냥 부재시주들이 돈 다 받아간다.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지금 백방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제도부는 농지제도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 공익증진직불법의 틀의 밖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방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신청 단계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시스템 통합 관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직불 시스템은 직불 시스템대로, 그 다음에 면세유는 면세유대로, 농약은 농약대로, 비료는 비료대로 이렇게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이거를 경영체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직불금은 A가 받아갔어요. 근데 나머지 사업은 다 B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삑 하고 뜹니다. 누군가 한 명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경영체 등록의 번호를 이제 가족 간에 공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반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바로 전파될 수 있게 하는데, 이거 했을 때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빨간불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잡을 거냐?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법상으로 등록 제한 기간이 이제 8년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해도 부정수급 살짝 좀 해도 안 걸려. 다 아시죠? 그럼 안 걸릴 수 있다라는, 분명히 안 걸린다는 확신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반드시 걸린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수 의무가 많습니다. 공동체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준수 의무를 하다 보면은 이 부재지주나 그냥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빠져나갈 구멍들이 조금은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 기능 강화입니다. 사실 별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뭔가 감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은 사실 농식품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 전체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라는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직불금만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들어올 거고요. 이분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온라인상의 시스템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통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이제 법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재 벌칙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2배 이내 환수였는데 5배 이내 환수로 바뀌고요. 5년 등록 제한이 이제는 8년 이내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사의 어떤 거부라든지 방해, 관련 서류 위보안, 위비치, 이는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신고 활성화. 그동안에는 한 건 잡으면 50만원, 1년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갔습니다. 이거 주면 이제 30%입니다. 이 법만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 전체 보조금 관리법인가 거기에서 전체로 이게 정률로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만 원보다 줄어들면 안 되니까 최소 50만 원에서 30%가 됩니다. 6천만 원 받는 집 30% 때리면 꽤 큽니다. 네, 그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인륜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작지만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 이제 잘못하면 잡힌다, 잡히면 진짜 괴롭다라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고센터 활성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시골에다가 CCTV를 다 달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이거 외에도 시행령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그 수급자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을 단위로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더 우리 마을에 사실 실경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마을에 계신 분들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서로의 상호 감시 기능이 조금이라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얘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적인 그 구조적인 쌀 수급 문제 해결하자. 그 다음에 논밭 간의 차등을 없애서 그나마 이로 인해서 우리 정책 방향이 농 위주가 아니라 논밭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가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형평성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게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아주 작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공익직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오는 관행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서 우리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Q&A입니다. 돈 언제 줍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신청받을 건데요? 라는 걱정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 법이 아주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주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직불 신청을 2월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월 정도부터나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법 시행일은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5월 전이라도 되면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돌아가서 다른 도에서도 설명을 들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간은 조금 더 어떻게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크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세팅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입력하고 하실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뒷받침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가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는 연말입니다.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 직불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그 의견을 도랑 또 시군이랑 이렇게 의견을 다 취합을 하고 현장에 애로를 해서 해소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도대체 얼마가 올라가냐고 하면서 올 겁니다.